전문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느 자연인 어르신과 얽힌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33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8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몇 년째 반복되는 야근과 성과 압박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게 해줬던 사람, 5년 가까이 만나던 사람과 그 무렵 헤어지게 됐거든요. 회사도 사람도 한꺼번에 놓아버린 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이별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 지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정리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퇴사와 이별이 거의 동시에 겹치고 나니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퇴사하고 나서의 며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딱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친구들 연락에도 잘 지낸다고 짧게 답하고 넘겼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커튼도 걷지 않은 채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귀찮아져서 하루 이틀씩 미루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저 자신이 점점 어딘가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눈물이 나거나 괴로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무기력함이 하루하루 짙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어디로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등산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무작정 산에 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옷장에서 아무렇게나 옷을 꺼내 입고 물 한 병만 챙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등산화도 없이 평소 신던 운동화 차림이었고 등산로 정보 하나 확인하지 않은 채였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산길에는 이미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르내리는 초입 코스를 벗어나 저는 어쩐지 사람 없는 쪽으로만 자꾸 걸음을 옮겼어요. 등산객 몇몇이 반대편에서 내려오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그날은 버거웠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지금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대로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날따라 유독 짙게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납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는데도 저는 발걸음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고 발밑에 낙엽 밟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제 존재를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등산로를 벗어난 지도 이미 한참이었고 주변은 점점 인적이 드문 숲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이 점점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발걸음을 재촉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노을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발밑에 돌부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순간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팠고 신발을 벗어보니 발목이 벌써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통증이 퍼지는 순간 조금 전까지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무거운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이 발목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그 와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걸어보려 했지만 발목에 힘을 주자마자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는 이미 나무들 사이로 붉게 걸려 있었고 곧 어두워질 거라는 사실이 그제야 두렵게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 마음 한쪽에 있던 무거운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로지 살아서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픈 다리를 나뭇가지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어요.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따금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헤맸을까?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나무 오두막 한 채가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듯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곧 한 노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산에서 지낸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듯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척 순박했습니다. 몸에 걸친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손은 오랜 세월 산일을 해온 사람답게 거칠고 두꺼웠어요. 제 몰골을 보더니 놀란 기색도 없이 일단 들어오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저씨의 오두막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방 안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장작 난로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졌고 벽 한쪽에는 말린 나물과 약초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 발목을 살펴보시더니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밤을 지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산에서 캐신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더 먹으라며 반찬을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그 소박한 밥 한 끼가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아저씨는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이불을 꺼내 제게 내주셨습니다. 장작난로 앞자리를 제게 양보하고 당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낯선 곳인데도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깨지 않고 푹 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저씨는 산에서 캐온 듯한 뿌리 하나를 지시겨 제 발목에 붙여주셨습니다. 알싸한 냄새가 나는 그 약초는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끈한 느낌이 들더니 신기하게도 부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는 하루에 2번씩 약초를 갈아 붙여주셨고 그때마다 발목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약초를 오랫동안 캐고 다루며 살아오신 분다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손끝의 능숙함만으로도 얼마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오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칠 더 그 오두막에 머물게 됐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산길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아저씨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고 가라며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뜻하지 않게 며칠간의 산속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아저씨가 산에서 캐온 나물이나 약초 손질하는 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발목 때문에 큰일은 못 도왔지만 앉은 자리에서 나물 다듬는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나물 하나하나의 이름과 쓰임새를 짧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은근히 재미있었습니다. 이건 위장에 좋고 저건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다는 둥, 도시에서는 평생 몰랐을 것들을 그렇게 하나씩 배워갔어요. 가끔은 아저씨가 마당 한쪽에 앉아 약초를 손질하시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나무를 다듬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평온함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늘 소박한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어쩌다 이 산에 오게 됐는지 굳이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따금 산다는 게 다 그런 거라며 짧은 말 몇 마디만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사정을 꼬치꼬치 물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텐데 아저씨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밥 한 끼를 함께 나눠주셨어요. 하루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혼자 산에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아저씨는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도시 생활이 몸에 안 맞아서 산으로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다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가족 얘기는 따로 묻지 않았고 아저씨도 굳이 먼저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발목의 부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걸어도 될 정도가 됐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아저씨와 평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총총했고 산속의 밤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맑았어요. 아저씨는 산에서 지낸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사정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 오래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것, 그리고 그날 산에 오르던 제 마음이 사실 그리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까지요. 아저씨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하고 버티면 되는 거더라고. 저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숙한 곳까지 와닿았습니다. 아저씨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이 많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말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은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저씨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마을까지 내려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조심히 내려가라며 배웅해 주셨어요. 떠나기 전 저는 며칠간 신세진 게 너무 죄송해서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옅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지금도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인사를 드렸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오두막이 나무 사이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저는 몇 번이나 뒤돌아봤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만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목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지팡이 삼은 나뭇가지 하나에 의지해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느라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작은 슈퍼 하나와 몇몇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와 처마 밑에 걸린 시래기가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몸을 좀 추스르고 아저씨께 신세진 걸 갚을 방법부터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슈퍼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사면서 저는 계산하시는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 근처 산속에 사시는 자연인 아저씨를 아시냐고, 며칠 신세를 져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순간 표정이 묘하게 굳으셨습니다. 그 양반이요?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저는 산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그분 오두막에서 며칠 신세를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반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저 며칠 전에 그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그 양반 돌아가신 지 벌써 2해가 다 되어가요. 여기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놓칠 뻔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슈퍼 안에 있던 다른 손님 한 분도 이야기에 끼어드셨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그 아저씨와 생전에 안면이 있으셨던 듯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저씨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산을 내려와 장을 보고 캐신 나물이나 약초를 조금씩 내다 파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생필품을 사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오랜 세월 반복된 일과였다고요. 남자분은 아저씨가 살아생전 마을에서도 유명했던 분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캐온 약초나 나무를 팔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더 많았다고, 정작 본인 생필품 살 돈은 늘 최소한만 챙기셨다고 했어요. 그 양반이 좋은 나물 있으면 이 집 저 집 다 나눠주고 다녔지, 정작 본인은 뭘 챙기는 법이 없었어. 남자분은 그렇게 회상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인가부터 아저씨가 내려오지 않으셨답니다. 처음엔 다들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이번 달은 그냥 건너뛰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2달 가까이 소식이 없자 평소 안면이 있던 이장님이 걱정이 되어 직접 산을 올라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발견한 건 이미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신 아저씨였다고 했습니다. 지병을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산속이라 전화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그대로 홀로 돌아가신 거라고요. 발견 당시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다고 남자분은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탈이 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한 채 그렇게 가셨다는 게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다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양반이 그렇게 가서 다들 마음이 안 좋았지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덧붙이셨어요. 옆에 있던 남자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촐하게 치러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딱히 찾아올 가족도 없으셨던 모양이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흔들며 배움까지 받았던 그 순간들이 전부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발목에 붙여주셨던 약초의 알싸한 냄새도, 마지막 날 밤 나눴던 대화도 전부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그 모든 게 이미 죽은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목이 바짝 말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봤던 오두막의 위치와 생김새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봤습니다. 장작 난로가 있고 벽에 나물이 걸려있고 마당 한쪽에 평상이 있었다고요. 이야기를 듣던 남자분은 놀란 표정으로 정확히 그 아저씨가 살던 오두막이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걸 착각이나 우연으로 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아저씨 말고 다른 분이 그 오두막에 사시는 건 아니냐고요?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오두막에 사람 산 지 오래됐어요.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도 안 들어갔을 텐데, 워낙 외진 데라 누가 들어가 살만한 곳도 아니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슈퍼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와 남자분 모두 제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뭐라고 더 말을 이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겨우 남기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발목의 통증도 약초의 냄새도 함께 나눈 밥 한 그릇의 온기도 모두 생생했는데 그 모든 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평상에 잠시 앉아 마음을 추스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며칠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더 움직일 힘이 나지 않아서 저는 일단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목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고 무엇보다 정신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은 정신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들러 발목 치료를 마저 받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오두막에서의 며칠이 계속 재생됐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아저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서 뒤척이다 새벽을 맞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발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그 산을 올라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발목이 어느 정도 걸을 만해지자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그 맛을 몰랐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오두막과 아저씨 생각뿐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다시 찾아가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지난번 그 슈퍼를 다시 찾아가 아주머니와 그때 계시던 남자분께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발목을 다쳐 헤매다 오두막을 발견한 것, 며칠간 신세지며 나물 손질을 돕고 밥을 같이 먹은 것, 발목에 약초를 붙여주시던 손길과 마지막 날밤 나눠주신 말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어요. 두 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 살아서도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다니더니 죽어서도 남을 돕는구먼.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계시던 남자분도 씁쓸하게 웃으시며 그 양반다운 일이라고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남 챙기던 분이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로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있던 저를 며칠간 품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두 분께 부탁해서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먹을거리와 술 한 병을 샀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은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산길 조심히 다녀오라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식과 술을 챙겨 들고 다시 그 산을 향해 나섰습니다. 며칠 전 절뚝거리며 걸었던 그 길을 저는 이번엔 훨씬 차분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 걸려 있었지만 숲속으로 들어설수록 나무 그늘이 짙어지면서 사방이 어두컴컴하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며칠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 저녁상의 따뜻한 온기, 발목에 붙여주시던 약초의 알싸한 냄새까지. 그 모든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방금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며칠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소한 장면들이 하나둘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늘 저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셨고 정작 당신 그릇은 늘 먼저 다 비운 뒤에야 제 밥그릇을 채워주셨다는 것. 처음엔 그저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상하게도 아저씨가 실제로 뭔가를 삼키는 모습을 정확히 본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던 것도, 마을에 대해 물으면 항상 짧게만 답하고 넘기셨던 것도 그때는 그저 말수가 적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전부 조금씩 이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내내 같은 옷만 입고 계셨던 것도, 그러면서도 전혀 땀 냄새나 흙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도 당시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 하나하나가 새삼스럽게 소름 끼치도록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올랐을까 익숙한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며칠 전 봤던 그 오두막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 가까이 가기도 전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문틈으로 온기가 새어나오던 그 오두막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두껍게 뒤덮여 있었어요. 문은 아예 떨어져 나간 채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이는 방 안은 먼지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아저씨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던 병상은 이미 썩어서 반쯤 주저앉아 있었고 그 위로 마른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말린 나물과 약초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당 한쪽에 있던 작은 장독대도 이끼로 뒤덮여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두막 전체가 적어도 몇 년은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장작 난로가 있던 자리에는 녹슨 철제 잔해만 남아 있었고 제가 덮고 잤던 이불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 가득했던 나물 냄새 대신 이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만이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낙엽과 흙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뿌옇게 일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전에 떨어진 듯한 나무 판자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며칠 전 제가 머물렀던 그 방이 맞는지 저는 몇 번이나 주변을 둘러보며 확인해야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봤고 제 손으로 만졌고 제 코로 냄새 맡았던 그 며칠이었는데 지금 이 폐허 앞에서는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목에 남은 약초 자국, 며칠간 든든했던 그 온기, 그 모든 감각이 여전히 생생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목이 메어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섭다는 감정보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폐허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과 제 기억, 그 두 가지 진실 사이에서 어느 쪽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오두막이 이렇게 폐허가 되기까지 걸렸을 세월을 생각하면 제가 함께 보낸 그 며칠이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담쟁이 덩굴 사이로 스산한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마지막 날 밤 아저씨가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냥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하고 버티면 되는 거더라고.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아저씨는 어쩌면 제가 산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폐허가 된 방 안을 한참 더 둘러봤습니다. 혹시나 아저씨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방 한쪽 구석 무너진 선반잔해 사이에서 저는 작은 나무 그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색이 다 바래고 갈라져 있었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모양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며칠 동안 제가 밥을 먹었던 바로 그 그릇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손에 쥐어봤습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며칠 전 따뜻한 밥을 담아주시던 손길이 겹쳐 떠올랐어요. 저는 무너진 평상 한쪽, 그나마 평평한 자리를 찾아 챙겨온 음식과 술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술 한 잔을 따라 올리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저 그때 그 사람이에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하나 천천히 전했어요. 발목을 치료해 주신 것, 며칠간 따뜻한 밥을 챙겨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해주셨던 그 말씀까지 전부 잊지 않고 있다고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며칠이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 잠시 존재했다가 제가 무사히 산을 내려가고 나서는 다시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라는 의문도 스쳤지만 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며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오두막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날 제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서야 저는 그 나무 그릇을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저를 살려주신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요. 그 다짐은 그날 하루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뭔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히 생각만 하고 미뤄왔던 작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퇴직금과 얼마 안 되는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고, 그날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처음엔 자본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밤낮 없이 일하며 발품을 팔았고 실패할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텅 빈 가게를 지키던 날도 있었고, 자금이 바닥나서 정말 다 접어야 하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산속에서 들었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하루만 더 버텨보자고요. 신기하게도 그 말을 되뇌일 때마다 정말로 조금씩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달려온 끝에 지금은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던 사업이 여러 지점을 둔 규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의 저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했을 변화였어요.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서 몇 해 전에는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 가게 단골 손님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소소하지만 단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처음 그 산을 오르고 아저씨를 만났던 그 즈음이 되면 간단한 음식과 술을 챙겨 그 산을 찾아갑니다. 폐허가 된 오두막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허물어졌지만 저는 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을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지붕 잔해를 한쪽으로 치우고 마당에 자란 잡초도 조금씩 뽑아드리곤 해요.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찾아뵐 때만큼은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마치 안부를 전하듯 조곤조곤 말씀드리고 내려옵니다. 사업이 잘 풀렸다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는 것도 전부 그 자리에서 먼저 알려드렸어요. 힘든 일이 있었던 해에는 그 얘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마치 아저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제 사정을 다 아셔서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아주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반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보면. 저는 그 말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그 오두막에서 며칠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요. 가끔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도 매년 함께 그 산에 오르면서 이제는 저만큼이나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처음 아내를 데리고 그 폐허를 찾았을 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산을 오르는 게 저희 부부만의 조용한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살다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그 하루만 버텨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요. 돌이켜보면 그날 산에서 발을 헛디딘 게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통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순간의 어두운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문득 그날의 저녁상, 아저씨의 손길, 마지막 밤의 그 말씀이 떠오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구해준 존재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